실제로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범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킬 인력도 개개인의 사정을 살펴서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뭘만 하냐면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잡혀만 있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기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안에서 범죄를 더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나와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원인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는 걸 굉장히 즐겨하기 때문에 되게 일반 로맨스 드라마는 거의 안 본다고. 이성적인 쪽이네요. 그 선생님은 즐기는 쪽이. 글쎄,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선생님은 뭔가를 보면 네. 길게 보는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고 길게 계속 봐야 되는 드라마, 그러니까 시리즈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 네. 이렇게 시리즈더라도 한 화 하나가 끝나는 좀 에피소드별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CSI 같은 거 특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결할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즐겨보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보면 어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같은 걸 또 깨뜨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길 보면 사람의 어떤 그 잘못, 그 개인 자체의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 자체의 구조가 잘못돼서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고 범죄를 하게 만들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보는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느낀다고 봐야지. 왜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 그런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사건, 국가적인 사건 이런 것들도 관심,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테러가 일어난다, 어떤 국가의 테러가 일어난다, 그럼 그 이면에 뭐가 있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법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느끼시는 거네.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한국과 이제 유럽은 너무 많은 나라가 있고, 유럽은 각자의 나라마다 유럽 법이라는 것 자체가, 유럽법이라는 건 하나의 경제단체지, 경제 연합국인 거지 그게 법률 연합국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하는 건, 우리랑 비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나라가 법을 가지고 온 게 이제 미국의 법을 그대로 수정헌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법을 만든 그대로 적용시켰거든. 우리가 이제 그 저기가 끝나고 나서, 일제 치하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국 군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남한을 만들 때, 그래서 미국 법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수정헌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법률은 그 수정헌법 이후에 이게 영미법이라고 해서 좀 더 강해지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정헌법을 바로 초기에 받아들인 대륙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법을 거의 고친 적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손을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 틀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한 70년 동안. 역사입니다. 미국은 그동안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법의 뭔가 줄기라든지 그 체계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질문 중에 사용제도에 대해서 이게 나왔다라고. 그래서 사용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사용제도를 채택하는 주는 몇 개 안 돼. 진짜? 그래서 사용제도를 채택하는 주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잡히면 그 주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사형이 행해지기도 해. 그리고 아직도. 그래서 근래에도 몇 개 주에서는 사형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몇 개만 이제 사형제도가 남아있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형제도가 없는데, 사형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어떤 쪽으로 좀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네.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형 구형은 내리지, 선고는 내린다. 우리나라는 선고는 내리는데 근 한 15년, 20년 동안 집행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명문, 그러니까 글자로 새겨져 있는 법률구는 있지만 행해지진 않아서 거의 그러니까 뭐랄까 사장된 법률이라고 봐야 돼. 거의 이제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무기수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없지만 죽을 때까지 자연사 할 때까지 그냥 두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형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법률을 아예 어차피 알 거면 아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또 사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법 구정이라도 남겨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미국은 이제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연방법이라는 게 있지만 연방법은 이런 각 주가 가지는 각각의 주 법률에 대해서 그 연방법이 거기에서는 그 주법에 대해서는 형법상으로는 앞에 가지 못하거든. 상위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그 사형 제도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대륙법이기 때문에 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유기징역이라고 했을 때 기간을 정하는 그 저기가 있을 때는 30년까지밖에는 없어.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없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형량이 늘어서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유기징역을 때릴 때 대부분은 뭐 30 뭐 몇 년 이상 30년 이하 이랬는데 요즘에는 40년도 한번 언젠가 본 것 같기도 한 구형을 40년을 했겠지. 근데 이제 그 위상으로 올라가면 무기징역이 되는 거고. 근데 무기징역은 감형이 돼. 사형은 안 되고. 사형은 감형이 안 되는데 무기징역은 한 30년, 35년 살고 나면 감형이 되기도 하거든. 무기에서 다시 유기로 떨어지는 거지. 모범수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근데 미국 같으면 영미법이라 그랬잖아. 네. 우리보다 훨씬 가혹하거든. 그래서 거기는 유기징역의 징역의 한도가 없어. 그래서 몇백 년 때려버려. 네. 모든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형량을 계산을 해서 아예 그냥 이 사람이 감형이 되고 감형이 또 되더라도 다시는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때려버려. 너무 희한데. 그러니까 뭐 아예 죽이든지 아니면 무기로 때릴 것 같으면 감형이 될 수 없게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게끔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한 그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영미법이 네. 더 가혹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 그 사형제도에 찬성하지 않아. 왜요? 사형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유가 있으실까요? 첫째 우리가 사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그게 공권력이든 뭐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안 되는데 왜 법이 사람을 죽이는 건 괜찮아. 그런 식으로. 법은 네.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잘 살게 규율 안에서 모두가 자기 자유롭게 살면 힘든 사람들이 생기니까 서로 어느 정도는 양보해서 어느 정도 기본선은 살려서 그 안에서 같이 평화롭게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인데 그게 잘못을 했고 죽을 만큼의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살짝 반대인 게 저는 살짝 그 사형에 찬성하는 게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죄면은 이제 다른 어떤 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거잖아요. 살인을 했다 아니면 다른 비윤리적인 좀 일을 저질렀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공포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한다 했을 때 그런 범행이 실제로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살려두면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감옥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을 거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시범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징역 사형 선고 받아도 안 죽이니까 그냥 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그런 시키면 사람들이 네. 공포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안 할까? 특정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선생님 생각으로는 네.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네. 한 범죄인들이 한 10% 정도는 그것에 어떤 두려움을 가질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을 죽어도 죽어야 될 그렇게 그만한 잘못을 그러니까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살게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게 옳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게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사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사는 거니까 나라에서 살려주는 거니까 거기다가 내 돈까지 들여서 살려주는 거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형당하고 죽는 게 좋을까 아니면 평생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더 큰 벌일까? 그러니까 사람 따라 살짝 바라보는 고통스러움이 다르다라는. 그치?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네.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성취를 느끼고 내 자신을 실현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게 생이라고 보면 그러면 감옥 안에서 선택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이 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하고 뭐가 다를까? 그게 과연 목숨이 살아있다고 해서 먹고 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삶일까? 선생님은 그건 삶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 삶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첫째 이제 그것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네. 사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형을 당할 놈들 10명을 살려주더라도 사형을 당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닌데 사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억울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네. 뭐 너희들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만들어서 그걸 엮어가지고 그냥 재판에서 죄 없이 사형당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 옛날에. 그렇게 해서 1960년, 70년대 간첩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북한의 동조에서 그랬다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10년 전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익산 뭐 약천 오거리 그 사건이라고 하든지 무슨 슈퍼 사건, 삼리의 무슨 슈퍼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범인이 아닌 거야. 범인이 아닌데 살인자로 몰려서 잡혀 들어가서 처음에 사형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되고 감형돼서 30년 이렇게 살다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네.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20년, 30년 살고 나와서 재심 청구해가지고 다시 무죄가 되는 세상이잖아.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증거 다시 찾고 뭐 다시 진범 찾고 이래서 무죄가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사형을 당해버렸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이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어떤 누명에 대해서 다시 해볼 아무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재심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사형은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이 절대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법 체계가 완벽하게 공정하고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인으로 몰려서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설사 연쇄살인마를 한 10명을 먹여 살리더라도
이런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 법에 그런 거 있잖아. 10명의 범인을 그러니까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네. 한 명의 그러니까 잘못된 누명을 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생각이 법의 정신은 우리나라 이 대륙법이라는 게 처벌 위주가 아니고 교화 위주거든. 이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밖으로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교화를 시켜서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교화주의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전과자들의 범죄 횟수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십몇 번 이런 사람들도 사회에 나서 다시 살잖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에 위험한 요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으면 영미법은 굉장히 이 영미법은 교화형이 아니고 처벌형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에 맞는 교화를 시켜서 세상에 내보낸다가 아니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만큼 처벌받아야 돼. 그래서 처벌 위주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한 두세 배 높다고 봐야지. 일반적으로 똑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 그럼 사람은 선생님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이 근본적인 것에서 교화를 시키면 이게 교화가 된다 아니면 교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일단 선생님 생각은 그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교도소에 보내서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낸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왜냐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교화가 돼서 나오려면 교도소에서 그 사람들의 심리 상담, 행동 상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나온다든지 내지는 그 사람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걸 바꾸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범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킬 인력도 개개인의 사정을 살펴서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뭘만 하냐면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잡혀만 있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기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안에서 범죄를 더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나와서 보통은 우리가 전과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범죄를 한번 저질러서 우리가 말하는 큰 집에 갔다 오면 이게 교화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지능범이 돼서 다른 더 큰 범죄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한 번 아주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가서 잡혀 있으면서 어떤 자기 행동에 대해서 많은 뉘우침과 깨달음과 이런 게 있어서 밖으로 나와서 한 번은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갔다 나와서 개가천선하고 새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지만 2범 이상 그러니까 재범을 하고 두 번, 세 번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간 사람이 나와서 해결해서 개가천선해서 정상인처럼 아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면 살짝 나머지 10%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짝 한국법이 약하게 풀어주는 건 그래도 이해는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에서는 안 풀어주고는 못 버티니까 법의 형량을 그렇게 높이 잡을 수도 없고 법 구조 자체가 그리고 법이 교화가 됐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이 어디가 더 높을까? 미국과 한국 중에서 미국이 더 높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네. 인구 10만 명당 범죄가 일어나는 확률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아.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범죄는 지능형이고 미국의 범죄는 재산형이라는 것에 좀 차이가 있지. 재산이요? 우리나라의 범죄는 범죄들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정확하게 쌤이 몇 %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 30-40% 정도는 지능형 사기 범죄야, 사기 범죄. 다른 사람을 이제 막 말로 이렇게 꼬여내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뭐 부동산 사기, 요즘에도 사기 굉장히 많잖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머리를 써서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는 그러니까 지능형 범죄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런 지능형 범죄는 사람의 어떤 신체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형량도 작을 뿐더러 빨리 풀려나거든.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숫자는 더 작아. 근데 그게 재산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도, 절도, 살인, 그러니까 재산을 뺏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강하는 우리가 말하는 강력범죄가 훨씬 더 많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건 살인율이야. 우리나라는 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당해도 사람들이 그 죽을 정도의 강도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고 그래서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이 있기 때문에 그 강력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거 절도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그 절도 중에서도 강도도 직접 목숨을 이어가면서 돈을 뺏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능형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탈취를 한다면 미국은 그 간접적 지능형이 아니라 직접적 재산형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쪽의 법들이 훨씬 더 영미법처럼 처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우리보다 강력범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강력범보다 이런 지능형 사기꾼들이 사기가 범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니까 경제사범, 사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교도소에다 잡아놓고 오래 둘 수도 없을 뿐더러 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 거기에서 또 어떤 잔머리를 써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또 사기를 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능형 범죄, 이런 사기에 조금 더 형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면 뭐 재산을 완전히 추징을 해서 사기로 벌어들인 재산을 아예 다 몰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을 금치사한자로 만들어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5년, 10년 동안 재산을 못 가지게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법이 있어야만 우리나라는 좀 사기율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진짜 좋다. 그럼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무고죄로 그러니까 암시 없이 들어간 사람들 그런 좀 고의성 있을 수 있잖아요.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라고 하죠. 무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예를 들면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잖아. 근데 이춘재가 벌인 범인 중에 7번째인가 8번째 그 여중생인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춘재를 못 잡고 그 동네에 약간 그 무슨 아니 뭔가를 수리하러 다니는 농기계 수리, 차 수리 이런 거 하는 약간 몸이 불편한 정신하고 항상 몸이 불편한 애를 잡아다가 그냥 그 경찰들이 윽박질러서 범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 20몇 년을 살고 나왔을 거야. 아무 그 잘못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죄까지 만약에 다 덮었었다면 이춘재 그 전에 죄까지 덮었었다면 그랬으면 사형을 당했을 거야. 근데 그 전에 죄하고는 어떻게든 엮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 하나만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살았는데도 20몇 년을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수사를 하는 거잖아. 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경찰 이후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은 100% 말할 때 범인이라고 했지만 아닌 사람, 무고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100명의 범인 중에서 99명이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이고 한 명이 죄를 안 짓고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99명을 그냥 먹여 살리는 건 괜찮다. 이 사람이 누명을 벗고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사형제도가 네.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개인이 누명을 씌운 경우도 있고 나라에서 공권력이 씌운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잡혀 들어가서 무고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요.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범죄 중에서 가장 나쁜 범죄라면 그러면 법도 사람을 죽이는 범죄는 저질러야지. 그럼 살짝 그 개인이나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누명 씌워가지고 그걸 했을 경우에 그것도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최근에 좀 요즘 들어서 그 여성들이 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남성이 뭐 안 만졌는데 만졌다 하면서 냈다 신고해버리면 남자는 실제로 죄를 안 지었는데 뭐 성폭행이나 성희롱이나 그런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실제로 막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런 무고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강화 있긴 있는데 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도 요번에 그 뮤지컬 배우 사건이 있었잖아. 강 누구라는 사람의 뮤지컬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성씨만 기억을 하는데 강모 씨라고 뮤지컬 배우인데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그래서 법에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나중에 다 판단을 해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을 했고 그리고 결국 그게 밝혀져서 그 사람이 누명을 벗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무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무고를 당한 사람이 받는 벌의 2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2배요? 고의성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렇지.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성추행을 해서 징역을 만약에 2년을 받았다면 안 한 성추행을 했다고 무고를 한 사람에게는 4년 정도의 형량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왜냐하면 성추행을 한 사람은 한 사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무고를 한 사람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했고 그 사람을 나쁜 해꾸지를 하기 위해서 무고까지 한 거잖아. 2가지로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한국법에서는 그게 좀 무고죄가 되게 약하잖아요. 그게. 너무 약하지. 그게 좀 저는 슬픈 것 같아요. 너무 약하지.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남녀 평등 사회는 아니었고 이전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였고 그 다음에는 뭐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 여자하고 남자의 그 배우가 달랐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임금 격차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직업에 있어서 그 남녀 구분은 많이 없어진 편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약한 약자이고 그동안에는 그 약자의 입장에서 항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성적인 피해를 당했는데 여자들이 95명이 당했다면 남자는 5명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는 그러니까 피해자 쪽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가해자 쪽 입장을 좀 덜 들어주는 이런
법률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법도 그쪽으로 많이 따라갔을 건데 요즘에 이제 여성의 인권이 좀 신장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여자들이 자기 피해 사실을 조금 더 당당하게 밝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법의 균형도 조금 맞춰가면서 이렇게 여자들이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역작용으로 그걸 악용하는 또 사람들도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데 비율로 보면 여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까 남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까 남자가 좀 있겠죠. 훨씬 더 많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남자가 70이고 여자가 30이라 그래도 이게 여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당하는 여자들 70은 큰 소리로 떠들면서 못하는데 당하는 쪽에 남자 30은 목소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그리고 사회가 그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큰 소리. 그래서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페미니스트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네. 선생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건 괜찮아. 서로 약간 다르니까. 그런데 차별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회 활동 중이나 법에서까지 차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남자들이 당하는 그런 무고가 그렇게 굉장히 크고 사람 수가 많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까지 왔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 그건 아니라고 봐. 피해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개인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그게 좀 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만약에 여자가 30명, 남자가 3명이면 이 피해자 30명 여자의 소리는 맨날 들어왔던 소리고 그리고 맨날 당해왔던 피해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도 안 하고 그건 다 네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이 무고로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건이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게 굉장한 그 큰 피해인 것처럼 이렇게 사건이 커진다는 거지. 근데 과연 그만큼의 사건 케이스가 있느냐가 여자가 당하는 케이스하고 남자가 당하는 케이스를 보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크다는 거네요. 여성이 다 그렇지. 그러다 이제 보니까 그런 어떤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시선들이 여자는 약할 것이다, 여자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런 많은 피해자를 양산을 했고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생각이 여자 남자 문제가 생기면 여자가 피해자일 것이다 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그만큼 많은 케이스가 여자 쪽이 피해자인 케이스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것 때문이지. 경험칙이거든, 경험칙. 근데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이걸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남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것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고 그러면 막 언론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크게 나르는 거죠. 확실히 근데 범죄 쪽도 보니까 패션도 그렇고 좀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렇지. 범죄 쪽이나 그런 쪽 관련해서도 요즘 들어서 좀 되게 빠르게 공론화 시키고 하면 날아가고 또 일로 갔다 일로 줬다 되게 많이 좀 그러니까 범죄도 트렌드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빨리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관심 가는 그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종목이 문제 종목이 되게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성범죄로 갔다가 아니면 무고죄로 갔다가 살인으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그치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한 면에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강력 범죄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폭행으로 싸워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미국은 폭행으로 싸우면 죽어. 폭행으로 싸우면 죽어.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폭행하고 싸우는 건수가 현저하게 낮아. 미국이. 서로 조심하는 거네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못 살게 구르면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어디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저기가 있기 내재돼 때문에 있는 거네요. 이게 내재 있어서 서로 상대방에게 간섭 안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너무 나쁜 짓이나 못할 짓을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폭행 사건 이렇게 서로 막 마주 싸우는 사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건 절도라 그랬잖아. 아, 예. 총 뭐 갖다 대놓고 돈을 뺏거나 그렇죠. 아니면 두드러 패고 뭐 저기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 크고 살인 사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조심하는 게 네.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덜하는 시비도 쉽게 붙고 폭행 사건도 좀 더 자주 일어나고 죽을 그건 없으니까 그냥 그렇지. 지르는 거예요. 우리 둘이 싸워도 죽게 하겠어 정도, 죽게 하겠어 정도. 그래서 겁도 없이 대들기도 하고 서로 더 조심을 안 하는 게 미국에서는 싸우려고 덤벼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도발을 한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잘못 도발했다가는 그 사람이 나한테 총을 들고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거든. 실제로 미국에서 살면 범죄율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냐? 안 와닿아. 서로 조심하니까. 조심한 것도 있고 옆에서 그렇게 범죄를 TV나 신문에서 보지 내 주위에서 일어나지는 않거든. 우리도 실제로는 그렇잖아. 네. 우리도 살면서 선생님 주위에 누가 도둑 맞았다, 누가 뭐 강도를 당했다, 뭐 내지는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사기당했다는 얘기는 좀 들어보지만 네. 사기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만 그렇게 신체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뭐 TV로 보거나 뉴스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각심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것에서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게 미국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은 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범죄율 그런 좀 사기 범죄 말고 네.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이유가 CCTV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전국에 깔려있는 CCTV에 의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추적해서 따라가는 시스템이 그리고 법적으로 과학 수사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조그마한 흔적만 남겨도 범인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 비행기 타고 도망가거나 배 타고 도망가지 않으면 절대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많이 후환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때리고도 안 때렸다고 버티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버티고 거짓말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잡힐 수 있다. 내가 잡혀서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좀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게 좀 느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CCTV의 순기능, 좋은 기능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범죄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다만 그 사기는 그런 걸로 안 잡아진다는 게 그게 큰 문제. 저는 살짝 CCTV 말하셨을 때 떠올랐던 게 CCTV도 CCTV지만 사실 이제 SNS 엄청 떴잖아요 지금 부분이. 그리고 뜨고 영상 매체도 되게 많이 뜨고 있고 사람들 어디서든 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폭행이나 강도짓을 한다면 그걸 어디서 찍히고 그게 어떻게 올라갈지 어디로 올라갈지 얼마나 퍼질지 모르는 거니까 거기서 저는 좀 시선이나 사회적 위장 그런 쪽에 좀 더 심리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삼가하는 게 아닐까. 삼가하고 조심하는 게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너무 좋죠. 스스로 삼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다는 건 예전에는 법이라는 거 하나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 법에 플러스해서 사회적 시선, 사회적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다는데 그게 이제 큰 어떤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SNS도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SNS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너무 커서 그게 좋은 점도 참 많지만 나쁜 점도 너무 많아서 그건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죠. SNS는 너무 광범위하죠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을 찾으면 그게 굉장한 좋은 점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점을 찾자면 또
없애버려야 할 만큼 나쁜 점이 큰 것도 그렇죠.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건 이제 네. 거기는 일상 현실 세계가 아니고 네. 이건 이제 인터넷 세계, 가상의 세계. 가만히 쓰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머리에서 눈에서 머리로 움직이는 어떤 메타 세계나 비슷한 거라서 온라인 세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어떤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SNS나 이제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 SNS를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규제를 두고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반드시 법적인 규제가 꼭 필요할 거라고 봐. 온라인에서. 온라인도 참 웃긴 게 익명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시선이나 그런 게 피할 수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게 쉽게 쉽게 나오는 할 수 부분이 있는 제어제가 없는 거니까.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실명제를 하자. 맞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걸 하자고 하는 사람보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숨어서 더 할 수 있으니까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과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나라에서 SNS 실명제를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 정보를 규제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규제하는 일단 뭐 공산국가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실명으로 어떤 SNS 활동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일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명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한 거지. 이제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 요즘 또 여성가족부에서 그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눈카페 맞고 폐쇄된 공간을 그러니까 청소년들 쌤도 그거 한번 본 적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노래방도 다 막고 뭐 다 막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막는다는 소리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눈카페는 지금 막혔고요. 그리고 룸카페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청소년 아니 막아야 선생님은 룸카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노래방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과 그 청소년이 출입이 불가능한 노래방으로 구분을 했었거든. 청소년이 출입이 안 되는 노래방은 우리가 단란주점이라고 해서 따로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은 청소년 출입 가능 노래방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했고 그 다음에 시설을 고쳤거든. 시설을 어떻게 고쳤냐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은 밀폐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반 이상의 유리로 해서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 볼 수 있게만 해놓으면 그러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고 허가를 해주는 이런 이원적인 행정을 했었거든. 룸카페도 선생님이 정말 청소년들도 가서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단둘이 가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만 거기서 너무 일탈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막는 건데 그걸 막지 말고 노래방처럼 공간을 개방시키면 되는 거야. 그게 폐쇄형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선생님 생각으로는 룸카페를 하되 노래방처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분은 돼 있지만 유리벽처럼 막혀서 안에서 뭐 하는 행동들을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히 볼 수 있으면 그러면 공간은 주어지지만 일탈 행위는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룸카페를 없애자고 하지 말고 다만 룸카페 환경을 개선하자. 그러면 충분히 훨씬 더 청소년들 불만도 가라앉힐 수 있고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애들보다 많이 못 노는데 가서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청소년들도 남학생끼리든
여자친구하고 둘이 같이 가든 어쨌든 간에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뭐 얘기나 대화나 뭐 어떤 같이 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떤 약간은 좀 벗어나지만 네. 어른들이 보는 일탈 행위가 그게 청소년이니까 어른들은 해도 되고 청소년이니까 너희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일탈 행위 자체가 일탈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좀 그런데 16세가 넘어가서 일단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도기적 청소년기라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룸카페를 막는다고 안 할까? 그건 아니지. 룸카페가 아닌 다른 곳을 또 찾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 룸카페를 막는다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절대로 않을 거라고 보고 맞아요. 보여주기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청소년들이 편하게 좀 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안전한 장소에서 어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막기만 하는 거 없애겠다고 하는 건 그 정책 중에서도 제일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일차원적인 도움되지 않나. 제일 나쁜 정책.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쌤. 그냥 사업생도 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인가 했는데 쌤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제 쌤들로서 그냥 몰랐던 부분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쌤들 사상이나 대화 방식이나 아니면 성격 등 같은 거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땡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이런 학생이랑 인터뷰도 하시고 좀 견해 나누는. 네. 쌤 뭐 그냥 쌤이 취미도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요? 그것도 좀 아니 특별히 그 뭐 다른 네. 그러니까 나는 취미가 뭐야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게 네. 그냥 그때 따라서 다양한 취미가 있는 편이고 또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음악적 취향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그리고 몰라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저기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그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 네. 나는 그 학교 규칙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반대를 많이 하는 우리 학교요? 왜요? 그러니까 네.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선생님이 너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버럴하다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활 그 안전 교육부에 온 게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그 교직 생활이 한 30년인데 생활 안전 교육부에 있는 게 한 3년? 생활 안전 교육부에는 아예 오질 않았어. 이유가 생활 안전 교육부에 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규칙에 대해서 벌점 주고 따지고 잡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건 선생님의 어떤 성격과 판단과 이런 평소의 이데올로기하고 너무 다른 행동을 원하고 강요하는 거라서 싫었거든. 선생님 주의는 머리를 길면 왜 안 돼? 되게 아메리칸식 미국식. 머리 염색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머리가 짧아진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맞죠, 진짜. 염색하면 머리가 안 돼? 돌덩이가 되는 거야? 머리가?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선생님은 청소년기에 자기가 원하는 머리를 밀고 다니든 그걸 파랗게 물들이든 빨갛게 물들이든 지 머리 갖고 지가 하겠다는데 그걸 왜 잡아야 돼? 난 선생님 그런 것들이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하거든. 획일적인 일제시대의 잔재다. 아니 사람의 미국 같으면 얼굴 색깔 다 다르고 머리 형태 다 다르고 색깔 다 다르고 눈 색깔 다 다르고 그러고도 아무 문제 없이 학교가 돌아가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라도 돌아가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 똑같은 옷 입히고 목걸이도 성향이 있어요. 뭐 똑같은 머리에 너무 그 획일적인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시도하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맞아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활안전교육부에는 조금 선생님이 뭐 절대 안 가겠다고도 했고 보내봐야 잘 안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지도 않았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쌤이 나이가 들어가는지 네.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다. 근데 이제 내가 생활안전교육부에 오려고 해서 온 건 아닌데 네. 이제 가라 그러면 이제 그 부서 배정을 연초에 하거든. 네.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선생님이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야 진짜요? 올해 저 졸업이긴 한데 같이 졸업하는 거야. 맞네. 니네하고 같이. 되게 민네요. 내년 2월에 선생님 이제 정년퇴직이거든. 정년퇴직이니까 선생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환갑이 넘었네요. 되게 많으신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네. 선생님이 나이가 가장 많아요. 가장 우리 학교에 있는 와. 어떤 사람보다 선생님이 그 나이 순으로는 최고예요. 저는 가장 많아요. 가장. 와. 그래서 거기는 또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데니까 네.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선생님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안 잡는데 네. 그러니까 용의 복장 검사하라 그러면 잡아야 되고 음. 의무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고 아침에 교문에서 이제 여학생들 다른 거는 안 보고 이제 치마 짧은 걸 선생님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남자 선생님들이 여학생 치마를 짧다고 얘기하는 건 성희롱에 들어가서 남 선생님들이 여학생들한테 너 치마 잘 짧아 라는 소리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생활지도부에는 선생님 혼자밖에 없잖아 여자가.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금요일 아침에 그 교문 지도를 하는데 네. 진짜 짧은 애들이 있거든. 아. 근데 선생님이 봐도 좀 심하게 좀 짧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치마가 짧든 길든 지가 통치마를 입고 다니든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다니든 그 지 맘이고 지 판단이고 저렇게 입고 다니면 이뻐 보이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선생님이 직업이 선생님이고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날 그 아침에 치마가 넓은 짧은 아이들은 규제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봐줄 수 있는 데까지는 봐주고 그리고 네. 정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좀 경고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심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해. 그런 게 이제 선생님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른들의 눈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늙어가면 보수적이 돼가거든. 보수적이 돼가서 그래서 어른들의 눈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선입견을 갖는다는 거야. 선입견, 편견을 갖는다는 거지. 외형을 보고. 근데 우리 사회는 그 외형을 보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는 게 굉장히 심한 사회야. 그래서 빨간 머리를 하고 다니면 쟤는 공부 안 하는 날라리구나. 학교 안 다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지. 입장에서. 그리고 치마를 너무 짧게 입고 다니는 여학생들한테도 그런 걱정이 들어가는 거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치마를 입고 취업 면접을 갔다. 와우. 100%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 못된 저기 중에 하나가 네가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네가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네가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라는 말들이 꼬리표처럼 몰고 다니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많아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나는 내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입는 게 내 스스로가 예뻐 보이고 그리고 내가 예뻐 보이는 게 나에게 스스로에게 당당함과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남이 보고
오판을 한다는 거지. 쟤는 노는 아이네. 쟤는 좀 그렇게 약간 성적으로 몰락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사람들의 이 선입견과 편견이 똑같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라도 네. 이게 엄청나게 뒤에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아주 안 좋은 그 사례들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2000년 90년대 2000년대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왜냐하면 선생님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다들 옛날 교육을 받았고 옛날식의 사고방식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수할 수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요즘 MZ세대들 20, 30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40, 50대 특히나 50대, 60대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학교 규칙이 2010년도 이후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게 선생님처럼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교육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선생님 나이 때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이 자유롭고 유연해진 것이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거나 사회의 어떤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5, 60대라는 거지. 정책을 만들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40대야. 그런데 그 위에 서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들 50대, 60대 전문가와 사회 원로들은 다들 아직 눈이 그리고 생각이 그만큼 밝아지지도 유연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10대, 20대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건 자유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그런 사회니까 약간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제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 하는 얘기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그래도 가시네요 이제. 은퇴하시면 뭐 하실 생각이세요? 은퇴하시면 이제 은퇴하면 6개월은 그냥 해외로 나가서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면서 좀 살다가 선생님 아들들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 직장 잡아서 밥 해줘야 되고 뭐 챙겨줘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완전 프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가서 좀 여행도 하고 가고 싶었던 데 좀 가고 보고 싶었던 데 좀 보고 그리고 한 6개월쯤 뒤에 이제 돌아와서는 오후에만 하는 파트타임 잡을 하려고. 잡이요? 알바 같은. 파트타임 알바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정규직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봉사활동, 재능봉사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쌤이 오후에 해야 된다고 하냐면 선생님이 완전한 올빼미 체질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 되게 힘들고 그리고 오후에는 뭐 12시, 1시까지 밤잠이 거의 없거든. 뭐 1시, 2시까지도 멀쩡하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자는 거지 졸려서 자는 게 아닌 거고 또 집중은 또 밤에 잘 때서 모든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또 다 밤에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 선생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그러니까 새벽부터 아침에 자고 점심부터 활동하는 그런 직업 나한테 맞는 직업을 한번 찾아보려고. 되게 활동 계속 하시네요. 하려고. 지금부터 벌써 놀기는 너무 근데 연금은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처지고 너무 뭐 나태해지고 그리고 그냥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일을 해야 돈을 벌든 안 벌든 일을 해야지. 저도 20살 되면은
바로 군대 갔다가 응. 서울에서 좀 살다가 이제 서울 맛좀 보고 바로 회의 가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많이 돌아다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30대까지는 많이 돌아다녀서 시대가 오랫동안 이런 얘기 해보면서 재밌죠.